2차시 수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군집의 종류 하기 전에 우리 방형구에 대해서 같이 했었는데요. 방형구에 대한 거는 밀도, 빈도, 피도 이 세 가지를 본다고 했고, 밀도는 개체수, 빈도는 출현한 방형구의 수, 피도는 차지하고 있는 면적,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고 했고요. 그리고 상대의 밀도는, 상대 빈도는, 상대 피도는 각각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각 조사한 밀도, 빈도, 피도를 다 더하고 상대값을 얘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만약에 연습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요 칸 하나를 방형구 한 칸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질경이 같은 경우에 좀 지우면, 개체 밀도니까 개체수, 단위도 같이 봐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민들레는 10개, 토끼풀은 8개, 이렇게 볼 수 있고, 빈도는 전체 출현한 방형구의 수가 지금 10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2개 나오니까 이제 2 이렇게 썼고요. 민들레는 6, 토끼풀은 똑같네요. 8 이렇게. 피도는 계급으로 보는 건데요. 질경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묘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피도는 하지 않을게요. 상대 밀도는 다 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 16 이렇게. 그래서 20분의 2니까 10이 되고요. 20분의 10이니까 50이 되겠고요. 그리고 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상대 빈도, 상대 피도도 구할 수 있겠다. 구해볼까? 왜 구하고 있지? 구하면 되겠다. 중요값이 있어요. 우리 중요값이 중요치인데요.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을 중요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치 값을 구했을 때 이 중요치 값이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하자. 그래서 요거 다 구하면 아마 상대 밀도 워낙 지금 크기 때문에요. 빈도는 비슷하고, 얘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 알 수가 없네. 값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요런 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것 중에 방형구법 이용한 식물군집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에 1 곱하기 1인데 방형구 4개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여기 써인 여기 하나 그림 있죠? 요게 방형구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방형구 하나. 그럼 방형구 4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빈도를 구할 때 총 출현한 방형구 수는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 A를 만약에 보면, 종 A는 이 방형구 2개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빈도가 0.5가 되겠습니다. 뭐 밀도나 피도 같은 거는 다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방형구를 1 곱하기 1, 얘를 방형구 하나로 보냐, 아니면 전체 설치한 거고 그 안에 방형구가 나눠져 있는 요 점선 있죠? 요걸 방형구 한 칸으로 보냐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따라서 풀어야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이제 군집의 종류에서 육상군집과 수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육상에는 산림, 초원, 사막, 이렇게. 우리가 산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산림. 여기에는 이제 뭐 나무만 포함된대요. 산림에는 나무하고 풀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산을 얘기할 때는 산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대표적인 육상군집이죠. 우리 지금 뭐 도시라고 할 순 없잖아.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잘 자라기에 온도가 적당한 곳에 형성된다. 그래서 예시로는 열대우림, 상록 화렵수림, 낙엽 화렵수림, 요게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고 침엽수림, 아한대지방. 그래서
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진 않더라도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초원이 있습니다. 초원은 강수량이 좀 적은 곳에 형성된다. 그래서 이 뭐 온대 초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사바나라고 해요. 사바나는 들어본 적 있죠? 우리 뭐 정글 법칙이나 아니면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은 자주 나오는 곳이 이제 초원이 되겠습니다.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애들이 삼림에 잘 안 살죠.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애들을 보면 잘 못 찍으니까 산에 있으면. 그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고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곳에 형성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5개념 중에 하나가 사막은 덥다는 거예요. 보시면 열대 사막이 있고요, 온대 사막도 있고요, 툰드라도 사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백하게 얘기를 하면은 구분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크게 보면은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막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요거는 우리 지구과학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그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은 이유, 물의 비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생군집 단수와 해수가 있다. 담수는 우리 하천, 호수, 강, 해수는 충북에 넘는 바다. 이렇고요. 군집에 나눌 때 층상 구조를 볼 수도 있다. 층상 구조는 수직적인 층이에요.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층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빛의 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 빛의 세기와 결국 양이나 결국 온도에 따라서 식물의 생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를 우리가 교목이라고 부르고요. 학교 나무가 아니야. 교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나무를 우리가 관목이라고 해요. 이건 볼관자를 쓰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 설명을 보시면 관목층은 높이가 2m 이내이고 높이가 2m 이내예요. 사람이 키가 보통 2m 이내죠. 그래서 관목층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것보다 크면 교목층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2m보다 큰 나무들은 다 교목층이라고 부르니까 구분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래 아자를 써서 아교목층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초본층, 풀떼기, 그리고 선태층, 이끼나 뭐 고사리는 포함이 안 될 텐데 뭐 이끼류가 이제 선태층에 포함이 되고요. 지중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보고.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아래로 갈수록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어진다. 왜 그렇죠? 여기 있는 나무들이 다 흡수를 하니까 빛을 다 가져가니까, 이로 인해서 식물의 잎은 어떻게 진화할까? 교목층은 위에서 받아주죠. 위에서 빛을 받으니까 강한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빛에 적응한 잎의 형태를 가지겠다. 근데 아래로 갈수록 점점 빛의 양이 적어지니까 약한 빛에 적응한 잎의 형태를 가진 식물들이 잘 자라고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목층이,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교목층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빛이 잘 통과를 안 해요. 근데 통과를 잘 안 하지만 우리 산에서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깜깜해요? 깜깜하진 않아요. 빛이 어느 정도 통과되기도 하고 잎과 잎 사이를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지나오죠. 그 대신 굉장히 적은 양의 빛이 오게 돼요. 근데 이 빛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식물은 자랄 수가 없겠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꼭 교목층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빛의 양을 조금 사용하는 음지식물일수록 이 생장을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교목층에서 이산화탄소 양이 감소하고 산소 양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교목층에서 광합성이 가장 잘 일어나니까, 빛의 세기가 가장 크니까 광합성량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제 본 그래프에서 음지식물이 이랬으면 양지식물이 이랬습니다. 광합성량이 더 많다. 빛의 세기가 클 때. 그리고 초본층에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산소 양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렇게 초본층, 지표층, 지중층에 성식하는 곤충과 얘네들이 호흡을 하기 때문이다. 호흡.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프만 봐도 산소의 농도가 교목층에서 많고 이산화탄소는 낮다. 군집의 생태 분포라고 해서 서식하는 지역의 온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수직 분포로 볼 수 있고요. 고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하늘까지의 높이가 아니죠. 이거는 이 산에서의 높이야. 그래서 우리 한라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수목 뭔가 한계점이 생기잖아요. 수직 분포가 있고요. 이렇게 수평 분포도 있습니다. 수평 분포는 우리가 저위도, 고위도 이렇게 해서 위도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나타나는 생육 환경이 달라지겠다. 그래서 건조하면 보통 이제 사막이고요. 습하면 우림이 많고요. 온대 우림은 거의 없고요. 그건 이제 낙엽수림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초원이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낙엽수림이죠. 화렵수. 그리고 요거 있는데요. 우리 방향구법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학교에 오면 같이 할 겁니다. 방향구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방향구 풀어보고, 요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집의 천이가 들어가겠습니다. 군집의 천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된 환경 요인에 따라 생물의 군집의 종 구성이나 특성이 서서히 달라진다. 여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식물 군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물을 이동해버려요. 그래서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천이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천이는 어떠한 특정한 어떤 지역이 있을 거야. 그럼 이 지역에서 처음부터 계속 관찰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막 시간에 따라서 타임슬립 같은 거 생각해보면 쩌쩌쩌 변하겠죠. 뭐 이렇게 뭐 했다가 누가 왔다가 또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 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타임슬립을 찍어보면 엄청 빠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이 지역에서 생태적인 환경이 달라질 거예요. 그걸 이제 쭉 보는 게 천이가 되겠고요. 천이의 특징. 천이는 개척자의 유입부터 극상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통은 이론적인 상황,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면 어떤 한 지역의 천이 과정은 이 과정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극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척자는 처음에 천이를 시작하게 한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지역이든지 처음 들어오는 애를 이제 개척자라고 합니다. 극상은 천이에서 마지막 더 이상 바뀌지 않는 형태를 극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클라이막스라고 하겠죠. 클라이막스. 식물 생장에 필요한 토양 형성은 천이의 속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주로 식물을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토양이 결국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천이의 종류에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고요. 이 밑에서 이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1차 천이를 보면 1차 천이를 또 건성 천이와 습성 천이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건성 천이가 되겠습니다. 건성 천이가 기본 형태가 되겠다. 건성 천이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생명체가 아예 없고 결국 흙에도 생명체가 살잖아요. 그래서 흙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할 때는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용암대지처럼 생명체가 아예 없는 지역에서 토양 발달이 거의 되지 않은 아예 없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때는 우리가 어제 봤었던 지류라는 애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지류가 개척자로 들어와요. 그 1차 천이 중에 건성천이의 개척자는 지류가 됩니다. 우리 위에서 방금 봤던 개척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로 1차 천이의 건성천이에서는 지류, 습성천이에서는 이끼류, 2차 천이에서는 초본류이다.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각각 다릅니다. 우리 1차 천이의 건성천이에서는 지류다. 지류.
지류가 들어오면요, 지류가 암석을 조금 분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흙이 생깁니다. 어떠한 지역에서 약간의 흙이 생긴다. 약간의 흙이 생기면 이제 여기에 식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약간의 흙이에요.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박는 식물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만 들어옵니다. 풀이니까 녹색으로 해야지. 풀이 들어옵니다. 풀이 들어오면, 풀이 들어옴에 따라서 토양이 더 비옥해져요. 그래서 흙이 더 많이 형성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가 들어올 수 있겠다. 나무. 키가 작은 나무. 그 다음에는 키가 큰 나무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상태까지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관목림, 양수림.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양수림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얘가 만약에 검은색이 관목림이면 관목림이 같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상태가 있는데, 관목림이 평생 영원히 영구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생물이니까 식물도 영구적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관목림이 언제 어느 순간은 죽어요. 그래도 관목림이라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관목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양수림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듯이 빛을 가려줍니다. 여기에서 빛을 가려줘요. 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새로운 관목이 싹이 터서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관목은 새롭게 태어나는 애가 없으니까 다 죽을 거고요. 양수림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싹이 터서 올라갈 수 있는 식물은 누굴까? 음지식물이 되겠죠. 음지식물은 빛의 세기가 작아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림이 우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호남림 형성이 되는 게 있어요. 양수림과 음수림이 같이 자라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유지되려면 뭐라고 했죠? 양수림도 유지되려면 새로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양수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인데, 소나무도 결국엔 죽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소나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위에서 지금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그래서 결국에는 양수림은 다 죽게 되고요. 음수림의 빛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음수림은 계속 자랄 수 있겠다. 새로운 음수림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신갈나무, 떡갈나무 같은 음수림만 남는 상태가 되고요. 이 음수림만 남는 상태를 우리는 극상이라고 합니다. 극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지류 들어와서 토양을 조금 만들어준다. 그 다음 만들어준 토양에 따라서 얕은 토양이 만들어지니까 풀이 들어올 수 있고, 풀이 들어와서 더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니까 그것보다 조금 큰 관목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목이 들어올 수 있는데, 교목이 들어오는 순서는 양수림부터 들어온 다음에 혼합된 상태에서 이제 음수림만 우점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습성천이는요, 연못이나 호수 이런 수분이 많은 곳에서 시작하는 천이다. 그래서 건성천이는 물이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습성천이는 물이 있는 호수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호수가 만들어지고 뭐 작동을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오죠. 그러면 이 토양 여기 겉에는 영양염류나 그 무기물이든 뭐 유기물이든 풍부하겠죠. 뭐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니까. 그럼 비가 오면 이렇게 쓸려 내려가요. 그럼 결국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쓸려 내려왔죠. 쓸려 내려오면 영양분이 풍부한 부영양호가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비가 계속 오고 이렇게 쓸려 내려나오면 이게 이제 메꿔져요. 그걸 우리가 습지라고 합니다. 습지. 이 습지 상태는 지금 토양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습지가 결국에는 나중에 초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천이의 개척자는 초원이 되겠습니다. 초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습지는 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초원이라고 해야 되고요. 뭐 초본류라고 해도 돼. 초원이라고 안 하고 초본이라고 해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건 개척자라는 건 자라는 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생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초원, 뭐 초본, 초본류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 빈영양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성천이와 습성천이 이게 1차 천이가 되겠고 2차 천이는요 화재나 홍수, 벌목, 산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물 군집이 다 파괴돼요. 다 쓸려 나가는 거야. 한번 산불이 나면 다 쓸려 나가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땅만 남아요. 흙만 남습니다. 흙만. 그럼 흙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뭔가 교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란이 일어나 버리면 그걸 이제 2차 천이라고 하고요. 2차 천이는 1차 천이보다 토양의 수분하고 유기물이 풍부하겠죠. 위에 다 쓸려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풀떼기부터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초본류부터 시작해서 똑같습니다. 뒤에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건성천이 1차 천이의 건성천이를 꼭 기본 형태로 외우고 있어야겠다. 천이로 인한 환경의 변화라고 해서요. 양수림이 발달할수록 숲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점점 감소하겠다. 요거 얘기했던 거고요. 1차 천이에서 천이가 진행될수록 토양 속 영양염료의 양이 증가하긴 하는데 극상을 이룬 뒤에는 토양 속 영양염료의 양은 감소한다. 왜냐하면 낙엽이 돼서 토양으로 돌아가는 영양염료가 많았는데 근데 이제 식물이 점점 커지죠. 극상으로 갈수록 음수림 엄청 크잖아. 뭐 천년된 나무 막 이런 거 보면 엄청 크죠. 그 크다는 거는 나무가 그만큼 영양염료나 유기물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 속 영양염료의 양이 감소되게 됩니다. 극상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뭐 요런 게 증가하다가 좀 이제 감소되면서 유지되어 있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요. 천이가 진행될수록 토양의 수분 함량은 점점 증가하겠다. 왜? 나무가 크면 뿌리가 크다. 그 뿌리가 있으면 물을 더 땅속에서 머금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천이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군집 내 상호작용을 보겠습니다. 군집 내. 우리가 어제 이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봤었어요. 텃세, 세력권, 순위제, 가족생활, 혈연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5가지 봤었고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종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간 경쟁, 경쟁이다 경쟁. 먹이나 서식지 등이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종간 경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어제 생태적 지위도 얘기했어요.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생태적 지위, 먹이가 많이 겹쳐. 나는 바나나 토마토를 먹고 사는데 근데 제가 바나나 토마토를 먹고 사네. 사생결단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공간지위도 그렇죠. 나하고 쟤하고 사는 공간이 별로 부딪히지 않으면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만나진 않는데. 그래서 싸우면은 격리시키냐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이 겹칠수록 경쟁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종간 경쟁을 한다는 건요. 경쟁이라는 건 결국 서로 뺏고 빼앗기는, 치고받는, 서로 이 생태적 지위, 먹이 지위나 공간 지위를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심해지면 한 종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하고요. 두 개체군 사이에서 심한 경쟁이 발생해서 한 개의 개체군이 아예 도태돼서 완전히 사라진다. 한쪽은 100이 되면 한쪽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간 경쟁이 일어나면 경쟁 베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다 죽는 건 아니죠. 종간 경쟁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만약에 경쟁을 해서 한 종이 아예 없어지면 그때는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쟁 베타가 안 일어난 종간 경쟁이 더 많겠다. 분서가 있습니다. 분서는 더러워서 토마토 네가 먹어, 뭐 이런 거고요. 먹이나 서식지 등이 비슷한 개체군들이 서식지, 먹이, 활동 시기, 산란 시기 이런 것들을 경쟁을 하게 되면 너무 지치는 거야. 내가 너무 거기에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러면 내가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경쟁을 피하는 것이다. 서식지 분리와 먹이 분리가 있습니다. 좀 뭐 당연히 내가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경쟁으로 인한 마이너스보다는 좀 덜 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공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은 같이 함께 산다 그래서 편리공생이 있고요. 상리공생이 있습니다. 편리공생은 한쪽 개체군은 이익을 얻어요. 근데 다른 개체군은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몰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제가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좋대 막.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아. 뭐 아예 감정이 없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0인 상태가 되겠고요.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경우다. 윈윈이죠. 윈윈. 그리고 기생도 있습니다. 기생은 한쪽이 다른 생물에 붙어 살아서 해를 주는 관계다. 나무와 겨우살이. 나무와 다른 식물과 세상 이런 것들 뭐 사람과 기생충. 그래서 해를 입는 생물을 우리 숙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포식과 피식 우리 어제 했습니다. 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중에 장기적 변동에 해당됐다.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다.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체군 상호작용 그래프로 보시면 경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서 그 선을 그어 볼게요.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경쟁은 결국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경쟁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면 뭐 전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럼 결국 나도 손해고요. 걔도 손해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쪽이 만약에 0이 되면 이때를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서는 경쟁보다는 아니어도 결국 내가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 상리공생은 서로 나도 너도 잘 살자. 그래서 플러스 포식과 피식은 포식하는 사람은 플러스, 피식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넘기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상리공생, 플러스 0은 편리공생, 마이너스인 건 이제 경쟁. 둘 다 손해다. 분서도 여기 있을 수 있는데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 거, 포식과 피식 또는 기생.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각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경쟁 베타의 원리에 대한 예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에 대한 건데요. 다 단독 배양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 다들. 행복해. 근데 혼합 배양하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해서 결국 한쪽이 이렇게 0이 되면 그걸 이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종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우리 생태적 지위라고 했죠. 즉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겠죠. 내 친구하고 나하고 딱 한 과목만 겹쳐. 그러면 걔하고 나하고 그냥 별로 아무렇지 않아. 근데 모든 과목이 다 겹쳐. 그러면 좀 이제 경쟁 심리가 들죠.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분서도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도 서식지를 구분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상리공생인지 편리공생인지 기생인지 포식과 피식인지 경쟁인지 요걸 조금
구분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딴소리 안 하기로 했는데 넘기면요 이제 에너지 흐름입니다. 에너지 흐름 단원은 에너지가 흐르고요 물질은 순환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우리 지구에는 닫힌 개다. 에너지적으로는 열린 개지만 물질적으로는 닫힌 개입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주 손수화가 없다고 봅니다. 에너지는 들어오면 복사 에너지로 나가죠.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계속 전환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따라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이것도 이제 1학년 때 우리 같이 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근원이죠. 그래서 이 빛에너지로부터 생산자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이 빛에너지는 화학에너지로 전환되겠다. 그럼 이렇게 화학에너지로 전환된 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 다 나오는 양, 들어가는 양이 지금 100이죠. 그럼 나오는 양도 100이 되어야겠습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하위 영양 단계와 상위 영양 단계가 에너지를 전달해요. 그때 에너지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에 대한 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고요. 에너지 효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있는 걸 구해보세요. 생산자, 얘가 생산자죠. 그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 이것분의 이거, 그리고 효율이니까 100% 이거예요. 뭐야? 1%네. 1%.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100. 10%. 이렇게 2차 소비자는 100분의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들어온 양이 지금 1000이니까 결국 이거 다 더하면 885, 이거 다 더하면 115, 더하면 1000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야 된다. 물질의 생산과 소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서 봤던 생산자와 소비자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이제 우리가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만큼 어떻게 이동하는지, 총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구분 짓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물질의 생산과 소비라고 해서 모든 생물은 생산자가 생산하는 유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결국 전체 생물을 다 부양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가 결국 총 생산하는 값이 있고요. 얘네들은 생산자가 결국 우리한테 다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광합성으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을 얘기하고요. 그 중에 당연히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네도 써야 돼요. 일정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광합성 하는 이유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 얘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호흡을 합니다. 그 호흡을 하고 남는 걸 우리가 먹는 거죠. 그 남는 걸 순생산량이라고 합니다. 네트값. 그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기물의 양을 순생산량이라고 하고요. 순생산량은 생태계에서 소비자나 분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를 부양하는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순생산량은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호흡량은 무조건 에너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ATP 만드는 거야. 식물도 ATP 만들어 살아야겠지. ATP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식물이 또 뭘 할 수 있을까? 식물이 지가 커야지 이렇게. 뭐야 이건? 이렇게 커야 돼요. 큰다는 건 생장한다는 거죠. 생장. 그래서 생장량이 있습니다. 식물체에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이다. 요 남아있는 유기물에서 1차 소비자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피식량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산자를 다 먹진 않잖아. 다 못 먹잖아. 그러면 아예 멸종해야지. 그러니까 생장한 만큼 일정 부분은 뜯겨 먹고 어떤 애는 통째로 먹히고 그러고도 이제 남겠습니다. 그게 이제 생장량이 되고요. 먹히는 거는 피식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먹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도 남아있지 않는 것들, 알아서 죽은 것들이나 낙엽이 있겠습니다. 고사량이나 낙엽량, 얘네들은 분해자한테 가겠다. 분해자가 먹고 살겠다. 분해자가 식물을 뜯어먹진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웃기겠네. 막 버섯이 막 식물을 뜯어먹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총 생산량이 가장 크겠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 그래프 나중에 이제 이걸 다 가려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제일 값이 큰 게 총 생산량이 되고요. 이 두 가지가 좀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 당연히 순 생산량 안에 생장량이 있으니까 순 생산량이 더 크겠다. 이렇게. 그리고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을 뺀 값은 호흡량이 되고요. 순 생산량에서 생장량 빼면 피식량과 고사량 또는 낙엽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식물의 총 생산량이 있다면 이 중에 피식량 요만큼만 우리 1차 소비자들이 먹겠습니다. 그럼 1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는 식물의 피식량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인 동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섭취하게 되는데, 이 섭식량, 전체 먹는 양, 섭식량은 소비자인 동물이 섭취한 유기물의 총량이 되겠다. 섭식량의 구성이라고 해서요, 총 생산량과 호흡량이 있고요. 내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식물은 이렇게 식물에 있는 피식량이 있으면 이 피식량이 초식 동물의 전체 에너지 양이 되겠습니다. 요 양을 섭식량이라고 한다. 동물의 섭식량에서 이제 소화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양이 있죠. 싸잖아. 그게 이제 배출량이 되겠고요. 똥으로 싸는 거. 동화량 중 일부는 에너지 생성을 위해 호흡의 재료로 사용되고 일부는 생장에 사용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초식 동물도 왜 먹어? 내가 에너지 만들어서 내가 잘 살려고. 그러니까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호흡은 에너지, 열 에너지 형태로 다 방출되는 양을 얘기해요. 호흡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ATP와 열 에너지 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도 생장해야지. 나도 이제 막 커야지. 몸집이 커지고 살도 찌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생장량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또 자연사에서 죽거나 그런 분해자한테 가겠고요. 피식량이 있겠습니다. 그럼 요 피식량 있죠. 여기 있는 요 피식량이 결국 2차 소비자의 총 섭식량이 되겠습니다. 2차 소비자도 또 호흡량이 있겠고 배출량이 있겠고 피식량이 있겠고 생장량이 있겠고 자연사량이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값이 1000이고 얘가 100이라면 결국 이 섭식량 전체의 얘가 100이 되고요. 그 중에 10이라면 얘는 또 10이 됩니다. 그 중에 또 이 피식량이 1이라면 3차 소비자는 1만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랑은 또 했던 거고요.
천이하고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천이하고 생산자의 생산과 소비 한번 뭐 읽어보시면, 기업과 니은이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 중 하나라면 기업이 총 생산량이 되겠다. 왜? 유기물 양이 더 크기 때문에. 천이 초기에는 이게 이쪽이 천이 초기. 천이 초기에는 식물의 광합성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풀떼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광합성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우리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목질하던 식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순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천이 후기로 가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이 후기로 가면 음수림은 엄청 크다. 엄청 크면은 단단해지고 막 우리가 나무 그 목질화된 리그닌 성분이 있는 그 목질화된 부분이 엄청 두꺼워지고 커져요. 그 부분은 초록색이 아니야.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다. 광합성 할 수 없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럼 내가 광합성 할 수 있는 부분은 잎밖에 없게 되죠. 나무는. 그러면 나무에서 잎은 똑같은데 점점 사른죠. 그러면 순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 호흡량은 점점 커지죠. 근데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물질순환인데요. 물질순환인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물질순환부터 해서 다 끝내겠습니다. 끝낼 수 있겠다.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